그냥 오늘 책 제목을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이 thought. 노래가 나올까? 이것도 아니고 분명 차가운 노래를 골라놨는데 왜 차가운 노래를 고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을 책이 다름이 아닌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야, 이게 아니다. 어디 보자. 너도 아니다. 부분 고르는 게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오케이. 노래를 골랐으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건 정리도서협회에서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죠. 그 이전에 상을 받은 노벨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는 다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책이 없어서 후기 현상이 한번 일어났었으니까요. 다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한강 작가를 접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이야 지금으로 치면은 채식주의자지만 그 이전에는 소년이 온다가 대표작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5.18 민주화 항쟁에서 관련 어떤 제3자가 피해자가 있는 시점에서 써진 책이에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작가는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을 좀 기록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책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담고 있어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을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일방적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왜 일어났는지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 굳이 따지자면은 5.18이 그러니까 5.18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이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정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된 거라고 보는데 제주 4.3 사건은 좀 더 심해요. 그냥 북한군이라는 누명을 쓰고 일방적인 학살이 이어졌죠. 아마 어린 친구들은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도 꼬꼬무나 그런 곳에서 요새 재조명을 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었구나 하면서 요새는 다시 재조명받고 다시 이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바로 잡히지만 우리 어른들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관장님네 어른들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직도 제주 4.3 사건이나 5.18은 폭동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근데 폭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었어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주인공이 이 4.3 사건의 희생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도 아닌 그 자녀의 친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이전작이었던 소년이 온다와는 달리 소년이 온다와는 달리 좀 완전히 제3자의 시선에서 그것도 전에 듣는 이야기를 계속 되새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고 전달하고 이어나간다 라는 주제가 담겨있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느껴지는 건 겨울이에요. 차가운 겨울.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 잠깐 다녀올게. 다녀왔어요. 심각한, 아이고 요망님 어서오세요.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데 지금 자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아무튼 좀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은 그래서 완전히 제3자의 시선으로, 그것도 배경이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요. 그래서 관장님이 아까 내내 차가운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추운데 그 와중에 눈은 폭설이 쏟아져. 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기르고 있는 새에게 앵무였는지 뭐라는지 갑자기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왜냐면 이 새에 대한 것도 친구와의 만남도 약간 환각을 보듯이 흐릿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친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좀 더 친구한테서 정확히 들은 이야기들이 좀 더 명확하게 와닿아요. 주인공은 이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의 딸의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목공일을 하거든요. 목공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고 말아요. 근데 이 친구가 기르던 새가 있어. 이 새에게 먹이를 좀 줬으면 좋겠다. 네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많이 추우니까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와줘달라는 말 듣고 제주도로 와서 이 새를 보러 갑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 추워요. 도착해서 돌아온 곳에는 새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새가 잠들 곳을 묻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보일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 안에서 좀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동안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대화도 새가 날아다니는 방향으로 이게 환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친구가 하는 말들이 와닿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친구는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게 좀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마 딸 관계라는 게 항상 떼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들과 엄마보다 훨씬 떨어지기 어렵달까? 같은 성별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나치게 서로가 이입을 해서인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지긋지긋해하면서도 어머니하고 떨어질 수 없었던 친구의 이야기들을 쭉 되새김질합니다. 이 차가운 겨울 속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쳐요. 나는 이 추운 곳에서 따뜻한 물이나 대포 먹으면서 잠시 잠들었다 할까? 아니면은 지금 난 깨어있니까 구분가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친구의 말을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집을 괴로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분명 저 나가면 죽을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의 말이었을까? 그걸 거부하고 분명 나갔는데 돌아온 것은 내 가족의 시신일 뿐. 그마저도 찾을 수 있으면 기적. 대부분의 시신은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명분 없이 내 가족이라고 말도 못하고 왜? 내 가족이라고 나서는 순간 나도 죽으니까. 그렇게 시신은 바닷가에 여기 아니면 그냥 대충 파묻는 어떤 곳에다가 묻히게 돼요. 내 가족을 못 찾아요.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는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있는데 오빠 역시 못 찾게 됐어요. 아버지도 숨어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PTSD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자마자 6.25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들이 사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는 것 최근 들어서야 인정하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대에서도 사람이 안 죽었냐? 아니죠. 우리 세대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곧 있으면 찾아올 4월 16일에서도 그리고 10월 31일에도 우리는 알고 있죠. 유명한 죽음들을 잊지 못할 죽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학살들 일방적인 죽음들 그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과거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늘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위치에서부터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면 견딜 수 없었어. 집이 싫었어. 외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넘게 걸어야 하는 길도 싫고 버스에 실려 도착하는 학교도 싫었어. 수업 시작을 알리는 LG를 위하여가 싫었어. 수업 시간이 싫고 아무것도 그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이 싫고 주말마다 빨아서 다려 입어야 하는 교복이 싫었어. 그러던 언젠가부터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냥 이 세상이 역겨운 것처럼 엄마가 역겨웠어.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 같이 똑같이 엄마가 혐오스러웠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지긋지긋하고 흠집 투성이 밥상을 꼼꼼히 휘지라는 그 뒷모습이 끔찍하고 옛날식으로 틀어올린 새하얗게 센 머리가 싫고 무슨 벌을 받는 사람처럼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답답했어. 점점 미움이 커져서 나중엔 숨도 잘 쉴 수 없었어. 무슨 불덩이 같은 게 쉬지 않고 명치께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 결국 집을 나온 건 살고 싶어서였어. 그러지 않으면 그 불덩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교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에는 교과서 공책 대신 속옷과 양말을, 보조 가방에 체육복 대신 사복을 넣었어. 12월 이맘때쯤이었어. 후아시로 귤을 수확하고 포장하던 때라 엄마는 새벽부터 마을에 나가 일을 했어. 엄마가 모자기로 덮어두고 한 밥을 먹는 중 마는 중 하면서 난 돈이 있을만한 장소를 찾았어. 텔레비전 아래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를 넣어두는 양철 과자통 속 제법 큰 문이 있었어. 먼저 수확한 우리 밭 귤을 파는 중. 집을 나가기 직전에 엄마가 쓰는 안방을 돌아갔던 기억이 나. 이다지 문이 열려 있었고 이불은 반드시 묶여져 있었어. 하지만 전기장판이 깔린 이유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 그 요 아래 실톱이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 날카로운 쇠붙이를 깔고 자야 악몽을 안 꾼다는 영시는 엄마는 믿었었거든. 하지만 실톱을 깔고도 엄마는 자주 꿈을 꿨어. 손을 쥐며 무언 소리를 치고 이따금 대고양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흐르게 울었어. 그 모습, 그 소리가 나한테 지우였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안 어려울 거라고 그때 스스로에게 맹세했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어둡게 체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구부정한 등과 끔찍하게 여린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객선 터미널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완도행 페리오 티켓을 끊어서 섬을 떠났어. 목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 밤이 깊어 있었어. 터미널 근처 값싸는 숙소에 묵었는데 객실 작은 모든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도 불안했던 기억이 나. 이부자리에 모르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들어오기 싫어서 모래집시 휴지로 다 닦아내고도 동그랗게 잭을 웅크리고 잤어. 그렇게 하면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 다음날 숙소를 나와 서울 사는 조커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 내가 전에 얘기했을 거야. 엄마의 하나뿐인 언니의 손짓날 지금 호주가 있는. 일찍 돌아가신 이모는 엄마와 달리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바로 낳아서 사촌 언니가 외려 나에게 넉넉거리고 오촌 조커 언니는 나보다 2살 많아. 그냥 언니라고 하면 어른들에게 혼나니까 어릴 때부터 조카 언니라는 어색한 호칭으로 부르는 거지. 그때 조카 언니는 대학생 신입생이었는데 내 전화를 받고는 종로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 YMCA 건물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 언니는 의리를 지켜서 다행히 어른들을 데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나를 보자마자 나무라기 시작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엄마에게 전화는 했느냐고. 돌아갈 차비는 있느냐고. 지금 묻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어.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곳을 도망쳐 나왔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부했지만 언니가 그냥 모두에게 말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다짐했어. 언니가 말한 모든 걸 반대로 하겠다고.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물론 서부로 돌아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터미널 근처 일식당에 붙은 구형 공고를 보고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 그곳에서 가까운 교육대학에 1년 다니다 휴학 중이라고 떨면서 말하는데 사장은 이상하게도 의심하지 않았어.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 2시간 동안 홀서비 일을 시켜보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어. 식당을 나와 숙소를 향해 걷는 동안 나는 얼마가든 공부 상태였던 것 같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눈앞에서 활짝 갈라지며 자, 이제 넌 앞으로만 걸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가슴 한편으로 조여들며 불안한데 머리 위로 계속 얼음물이 끼어져지는 것처럼 정신이 또렷했어. 이런 느낌을 자유라고 부르는 건가 생각했던 기억이 나. 날은 빨리 어두워지고 섬에선 충분히 따뜻한 방문도 있지만 지독하게 한기가 파고들어왔어. 코트깃을 올려세우고 고개를 수그려서 칼바람이 목으로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면서 걷다가 살얼음 위로 얇게 눈이 쌓여있던 축대에서 발이 미끄러졌어. 떨어지는 동안 두 발로 느꼈던 허공의 감각 기억나. 바닥이 없구나. 아직도 없구나. 죽구나. 그 깊이가 5m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 다음날 저녁에 나는 발견되었대. 축대 아래로 파헤쳐진 공사 현장이 있었고 여름부터 공사가 중단돼 벌어져 있던 현장 소유권이 마침 그날 예정돼서 새 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함께 보러 왔다는 거야. 시치가 있는 줄 알고 기겁을 했는데 숨을 쉬고 있어서 더 기겁을 해. 내가 죽지 않은 건 지하수 배수를 위해 쌓아놓은 부식도 더위 위로 떨어졌기 때문이었어. 첫눈으로 어떤 뼈도 부러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머리에 받은 충격이었어. 의식이 없던 나는 열흘 동안 무용고문자로 분리되어서 늙은 종합병원 입원해 있었어. 마침내 잠시 의식을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이름을 물어서 내가 대답했다는데 그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기억하는 건 얼핏 정신이 들었을 때 모촌 조카 언니가 새빨개진 눈으로 머리맡에 앉아있던 거야.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자 이번에 같은 자리에 엄마가 있었어. 어두운 병실에 취직등만 켜져 있는데 어둠 속에서 새카맣게 눈을 뜨면서 엄마가 나를 들여다봤어. 민선아 하고 엄마는 나를 불렀어. 대답해보라. 나 알아보구나. 내가 응 하고 대답했을 때 엄마는 울지도 날 나무라지도 소리쳐서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어. 대신 두렵이 말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 손을 꽉 붙잡고서 여전히 새까맣게 눈을 내렸어. 내가 다친 걸 진작에 알았다고 그때 엄마 말했어. 병원에서 연락 오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내가 축대에서 떨어졌던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했어. 5살 내 모습으로 내가 눈밭에 앉아있는데 내 뺨에 내려앉은 눈이 이상하게 녹지를 않더래. 꿈속에서 엄마가 몸에 덜덜 떠는 만큼 그게 무서웠대. 따뜻한 애기 얼굴에 왜 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느냐. 작별하지 않는 나의 일부를 낭독해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친구가 굉장히 집을 싫어했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집이 싫어서 나왔는데 결국 사고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순간이 담겨있는 짧은 독백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순간 어머니의 두려움을 이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톱을 두고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날붙이를 두고 가위나 칼 같은 거를 머리맡에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악몽을 안 꾼다고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몽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밤을 맴돌면서 꿈마다 나타나죠. 두 번째, 따뜻한 애기 얼굴 위로 눈이 내렸는데 눈이 녹지 않더라. 죽은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를 얼마나 봤을지 모르겠어요. 관장님은 어쩌다 보니까 죽은 자를 많이 만나게 되었죠. 많이 만났다기보다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봐야겠죠. 좋은 병은 아니에요. 시신의 차갑게 굳은 피부를 만졌을 때, 아, 죽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 시신은 정말 차가워요. 이게 방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랑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차갑고 딱딱하게 묻어있습니다. 거기로 이런 눈이 내려가요. 절대 안 닿지. 그러니까 따뜻해야 하는 아기의 몸 위로 눈이 쌓여있는데 눈이 녹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많이 목격하셨을 테죠. 슬픔의 기억 속에서도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기억하게 되는 우리들 자식들. 오늘의 집 작별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슬픔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그럼에도 살아가고 그럼에도 잊지 못해서 후대에게 물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절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낭독도 끝났고 책 소개도 끝나가지고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하려는 타이밍에 오셨군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디 보자. 오늘 하루 다들 어떠셨을까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고 가장 지치는 날이죠. 과장님은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을 해서 딱히 월요일이라는 게 실감나진 않네요. 다만 평소 어제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업무를 보면서 아 그래 확실히 월요일은 맞구나, 일이 많은 거 보니까 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월요일이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월요일 치고는 덜 힘든 날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하루가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관심은 오늘 하루 기분이 모양을 성공했어요. 기특해요. 잘했어요. 만약에 좋지 않은 하루였어도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원장님을 만나서 좋은 마무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마무리와 함께 지금까지 자발조정 원장 영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자요. 안녕.
네.